영화 타이타닉은 1912년 첫 항해를 떠났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의 침몰을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지만 저는 사실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타이타닉은 실제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여객선이었습니다. 1등석의 경우 최고급 자재와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실내를 가지고 있었죠. 마치 궁전 같았다고 합니다. 1등석 승객들은 기계 승마, 로잉머신까지 갖춘 최신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터키탕도 있었죠. 당시 뱃삭도 굉장히 비쌌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3등석 티켓을 도박으로 따는데 꽤 큰 걸 딴 거였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응접실이 딸린 가장 비싼 1등석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승무원을 포함해 2200여 명을 태운 거대 여객선 타이타닉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디카프리오,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이 아름답고 거대한 여객선은 대체 왜 침몰했던 걸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엉뚱한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출발해 뉴욕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펀들랜드 남쪽 640km 해상에서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죠. 결국 타이타닉호는 허무하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출항 4일 만이었죠. 무엇이 타이타닉을 침몰하게 만들었을까요? 재료공학적 관점입니다. 타이타닉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은 많은 히어로 영화에서도 보듯이 강한 펀치에도 부서지지 않고 찌그러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를 연성이라고 하는데 저온에서는 연성의 특징이 사라지고 잘 부서지는 취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런 현상을 연성취성천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자가 타이타닉에서 채취한 강철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쓰이는 강철보다 이는 약 4배, 황은 약 2배 정도 함유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과 황은 앞서 설명한 연성취성천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채취한 샘플에서 측정한 천이 온도는 약 32도에서 56도였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강철의 영하 27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죠. 당시 항해 수역의 수온은 영하 2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타이타닉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였죠. 또한 용접 기술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야 도입됐습니다. 타이타닉 당시에는 선박을 리베팅으로 조립했는데 선박의 부분을 리벳으로 조립했습니다.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의 티머시 포획 박사와 존스 홉킨스대 제니퍼 후퍼 메카티 박사는 불량 리벳이 타이타닉을 급속도로 침몰시킨 주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잔해에서 찾은 48개의 리벳에서 동시대 다른 리벳보다 슬래그가 3배나 많게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래그가 다량 함유된 리벳은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러져 버립니다. 타이타닉을 건조했던 북아일랜드의 할랜드의 울프사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당시 초대형 여객선 3척을 건조하느라 리벳 부족난에 시달렸고 최고급 철강제 대신 한 등급 아래 철강제로 리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리학적 관점입니다. 타이타닉은 빙하 지역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빙하를 발견한 것은 1500피트 앞이었고 37초 뒤에 충돌했죠. 1등항에서는 머뭇거렸고 뒤늦게 방향타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의 속도를 환산해보면 457m 거리를 37초 만에 도달했으니 초속 약 12m인 셈이고 약 23노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빙산을 피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움직였지만 빙산의 옆구리를 긁히게 되고 그 충격으로 철판이 부서지게 된 것이죠. 다음은 기후적 관점입니다. 영국 기상학회에서 당시 사고 무렵 기상을 분석한 결과 몇 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대서양에 북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보다 빙하를 더 남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기온을 더 차갑게 만들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죠. 당시 사고 기록에도 날씨는 쌀쌀했지만 바람이 없이 매우 고요했고 파도가 매우 잔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빙하에 부딪혀오는 물결을 관찰할 수가 없었죠. 당시 타이타닉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바다가 마치 연못 같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밤중 빛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쌍안경도 없는 상황에서 빙산을 미리 발견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고 후에도 수온이 영하 2도 정도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설계적 관점입니다. 제임스 터크에 따르면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당시 돈으로 730만 불 정도가 들었을 거라 합니다. 이를 여러가지 시장 지수를 대입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6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애초에 타이타닉은 부자들을 많이 태워야 돈을 벌 수 있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혹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실용성보다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미적 가치에 굉장히 큰 중점을 뒀죠. 실제 타이타닉에는 20대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원래 설계에는 32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명보트가 고급스러움을 해친다며 수정했죠. 20대의 구명보트로는 당시 탑승 승객의 절반인 1200여 명밖에 태울 수 없었습니다.
또 타이타닉에는 4개의 굴뚝이 있는데 이 중 3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칭을 이루기 위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구조선에 대한 접근성도 위쪽에 위치한 1등석 승객들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실제 생존율을 보아도 1등석 승객들은 60%에 달하는데 3등석 승객들은 2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에는 통신 장비가 있었는데 다른 배들로부터 인근 지역에 빙하가 떠다닌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메시지를 보내는 업무를 하느라 통신이 잔뜩 쌓이고 말았죠. 결국 중요한 통신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안전법률 관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타이타닉에는 20대의 구명보트만 있었습니다. 최대 승선 인원은 3,000명이 넘는데 그 3분의 1만 태울 수 있는 수준이었죠. 당시 영국의 규정은 탑승 인원이 아닌 톤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사고를 계기로 191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 만들어지게 되죠. 거듭된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구명보트 훈련, 탑승 인원에 맞는 구명보트 설치, 무선 통신기기 설치 의무화 등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갑자기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소한 사고와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재난이 되어 돌아온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타이타닉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작은 징후들이 있었죠.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안고 바다를 건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교훈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었는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